네, 수요일 김장 타임 시간입니다. 김수민 평론가 그리고 장진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고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죠. 장진영 변호사님 오실 때마다 굉장히 일주일이 얼마나 급격하게 흘러갔는지가 느껴져요. 이제 막 피부로 느껴집니다. 네. 드디어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합당을 해서 민생당이란 이름으로 새로 시작을 했어요. 이제 변호사님도 민생당 소속이신 건가요? 공식적으로? 예, 뭐 아직 탈당을 안 했으니까 네. 예, 민생당 소속인 건 맞습니다. 네. 아직 탈당을 안 했다. 그럼 언제 하실 건가요? 저는 네. 이런 식의 통합 순서나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예, 저는 계속 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세요? 예. 그렇군요.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네. 제 역부족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럼 지금 처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방송에서요? 제가 뭐 중요한 정치적인 결정은 김장타임에서 한다고 김장타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니까.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최초. 네, 최초로 공개. 장지영 변호사님이 곧 탈당을 하신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파트너로. 어떤 부분이 민생당에서 부족하게 느껴지시는지 말씀을 다 안 하셨는데 네. 약간 짐작은 될 것 같아요. 저도 민생당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부분들이 부분이에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안철수 없는 국민의당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죠. 네네. 그리고 국민의당이라는 당이 지난 총선 때에 선전을 했던 것은 호남당으로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호남 지역에서도 호남 네. 주민들도 호남당을 싫어합니다. 밖에 나가서 잘 돼서 돌아온 자식을 좋아하지 네. 자기 돈 없을 때 집에 들어와서 논 좀 팔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에서 지지세를 회복한 것도 지난 총선에서 부산 경남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선전을 했고 또 결국에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한 첫 번째 주자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지지를 회복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민생당이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이제 호남이라고 환원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채워야 됐을 건데 그 방법론들은 장진영 변호사에 계신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뭐 손학규 대표라든지 다 네. 고민했을 거예요. 네. 청년 세대의 수혈부터 해서 뭐 다양한 제3지대 또 아이디어가 다른 있었죠. 어떤 영입 네. 인사 더하기 이제 사실 안철수 국민의당하고 관계 설정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제3지대가 굉장히 비좁게 흔들리면서 가고 있는데 그 둘이 흩어져서 가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지 이것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민생당 아직까지 굉장히 불안한 입지 위에 서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쭤본 김에 그럼 뭐 무소속으로 출마하십니까? 아니면 통합당을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제가 네. 왜 민생당 구체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을 안 드렸죠. 네네. 왜 민생당에 계속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계속 손 대표께서 손학규 대표께서 신년사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이 사실은 제 생각을 받으신 건데 네. 제3지대 정계 개편이라는 것이 기성 정치인들의 수명 연장, 목숨 연장을 위한 이합 집산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소신이었고 네네.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모이는 그런 명분 있는 정계 개편을 해야 된다. 네네. 라는 거를 계속 주창을 해왔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노력을 정말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정말 아쉽게도 손학규 대표께서 그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본인이 코너에 몰리니까 이제 호남 3당 통합을 먼저 말씀을 하셨다가 네. 일주일 만에 다시 뒤집었다가 며칠 있다가 다시 추진하는 이런 해프닝을 겪었죠. 제가 이제 비서실장에서 해임된 뒤에 일어난 일들인데 그렇게 돼서 이제 옷에 단추로 치면은 맨 위에부터 잠궈야 되는데 아래 걸 위로 당겨서 잠근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다. 이게 지금 네. 근데 지금 이걸 다시 풀기에는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네. 당내에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들이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꿈꿨던 그 그림을 그리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 지금은 됐다고 힘들어졌죠. 보는 겁니다. 네. 근데 본인들도 호남 3당 모여갖고는 뭐 아무런 시너지가 안 난다는 거를 잘 알거든요. 네. 그 고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저는 뭐 제가 생각했던 거는 풀기가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실기했다고 보시는군요. 예, 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시도한 제3지대 실험은 이번 총선에서 실패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3지대 시도 실패. 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오는데. 그동안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실은 이제 네. 전반적인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의 일면을 저희 방송 시간에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원하던 방향으로는 가지 않은 상황. 네. 그런데 사실은 이 바른미래당에 계시던 분들 중에서 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이합집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찬열, 김중로, 이동섭, 임재훈 의원 등등이 미래통합당으로 당적을 옮겼네요. 네, 그렇죠. 특히 임재훈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손 전 대표, 손학규 전 대표 뭐 측근으로 핵심이었죠. 핵심. 분류됐던 네. 분인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흐름은? 이런 선택은? 지금 제3지대가 이렇게 자리를 못 잡았기 때문에 양당 구도로 급속하게 재편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예. 네네. 뭐 현실 정치에서 지금 총선에 출마하려면 선택은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꽉 차가지고 자기네들도 소화가 안 돼갖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미래통합당은 상당히 문호를 넓게 개방을 하고 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지금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다. 지금 양당 예. 구도로 굳어지는 상황이고 이분들의 선택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지금 뭐 민주당이냐 여기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은. 강요받고 있는 거죠. 네. 이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임재훈 의원은 좀 충격적이었던 게 이분이 네. 이제 손학규 전 대표 측근 이걸 떠나서 네. 유치원 3법에서 박용진 의원의 버금가는 공로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이분이 절충안을 처음에 내서 패스트트랙에 유치원 3법을 태웠고 자유한국당에서 절충안에 응하지 않으니까 원안에 가까운 더 센 안을 다시 낸 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유치원 3법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미래통합당으로 복귀한다. 이 한국 정치 이분의 선택, 뭐 이분에 대한 잘잘못이라든가 이걸 떠나서 네. 한국 정치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 좀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캐나다에 거주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하고 그분 지인이 한 10몇 년 전쯤에 두 분 다 좌파 성향인데 네. 좌파 정당을 찍지 않고 보수당을 찍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당시에 여당이었던 중도 개혁 노선의 자유당이 그 스캔들이 있었어요. 부패 네. 스캔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것을 처벌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훼손된다. 근데 그 나라 선거제도가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한 번 투표해서 1등만 당선시키는 네. 제도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그 자유당 집권당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제1야당이 보수당을 밀어줄 수밖에 없는. 네. 근데 그분 다행히도 그분 중에 한 분은 자기 지역구의 좌파 정당이 강세라서 소신 투표해서 당선을 시켰고, 다른 한 분은 어차피 보수당이 강세인 지역구라서 소신 투표에서 마찬가지로 좌파 계열 정당을 찍었다고 해요. 근데 그 두 분조차도 좌파인 성향의 사람조차도 보수 성향이 투표할 뻔했다라는 거는 양당제가 갖고 있는 이 강요된 선택을 보여주는 거고, 유권자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인들도 이 구조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굳이 얘기하면 임재훈 의원의 정책 노선은 제가 봤을 때는 통합당보다는 민주당이 더 가까워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 심판이 주요 과제가 되다 보니까 통합당으로 다 쓸려가고 있는 이런 형국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제3지대가 없어진 거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죠. 참 안타깝고 그래서 슬픈 겁니다. 오늘이. 알겠습니다. 네. 슬픈 수요일. 민생당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하고요. 코로나19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뭐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홍익표 수석 대변인 오늘 대변인직에서 사퇴를 했어요. 어제 발언 때문인데 이 논란과 사퇴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냉정하게. 네. 뭐 명백하게 잘못한 겁니다. 저는 이게 사실 사람이니까 잘못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대변인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자리니까 네. 실수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저는 이 홍익표 대변인이 그 해명을 하는 과정이 저는 별로 개운치 않았던 것 같아요. 홍익표 그렇습니까? 대변인이 네네. 그 봉쇄라는 말을 썼을 때는 나중에 나온 해명은 뭐 그것이 의학적인 네. 방역에서 방역의 쓰는 전문 용어로 네네. 쓰이는 봉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봉쇄 차단 얘기를 하면서 했을 때 기자들이 다시 물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네네. 그랬더니 인적인 이동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 뭐 검토하겠다 정도 발언 그렇게 나왔었죠.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 말은 방역에서의 봉쇄가 아니거든요. 행정적인 그런 물리적인 봉쇄를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물리적 이동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사실 얘기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우한 봉쇄, 네, 네. 뭐 그거 비슷한 떠오른 의미로 거죠.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삥 돌려가지고 뭐 방역에서의 봉쇄였다 이렇게 네. 솔직하지 못하게 해명을 한 것은 저는 국민들을 또 한 번 네. 상처를 준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잘못했을 때는 그냥 깨끗하게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맞는 거예요. 뒤탈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를 찾은 이유가 그 네. 영향이 컸을까요? 글쎄요, 그것 때문에 뭐 봉쇄 얘기가 나왔을 리는 없고 오히려 그것을 상쇄시키는 실수였죠. 네, 대구를 네. 방문한 것에 그 대해서. 봉쇄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다음에 네. 문 대통령이 대구에 갔기 때문에 네, 네. 연관성 있지 않나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네. 글쎄요, 그 뭐 봉쇄까지 그렇게 말을 꺼냈는데 굳이 가기는 어렵지 않나 싶고 그 발언 외에도 이제 지역 민심이 흉흉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네. 대통령으로서는 또 미리 달래로 일정이 있었겠죠. 가는 뭐. 거였던 거죠. 네. 그게 두 가지가 크게 상관이 있다고 보진 않고요. 저는 네. 이제 이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만 어쨌든 정부가 진짜 이 사전적 의미에서의 봉쇄를 할 의향은 없는 거고 그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왈가왈부할 건 아니고 특히 제1야당이라든지 대구 지역 정치인들이 네. 오히려 이 문제를 좀 털어줄 필요가 있다. 오히려. 예,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권영진 대구시장 대응 관련해서요. 어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권영진 시장이 코로나19를 열심히 막을 생각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여기 대해서 권 시장은 지금 그런 논쟁할 시간이 없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나쁜 정치 바이러스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발언들? 노무현 정부 때 보면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얘기도 있고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경제를 살릴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꽤 있었잖아요. 네. 그 가운데서 고통을 받은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유시민 씨였을 텐데 네. 지금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권영진 시장이 열심히 막을 생각이 없을 리가 있나요? 거꾸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막기 싫어서 안 막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 혐오를 유발하는 근데 나아가서는 자신에 대한 혐오까지 유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이 찬물을 끼얹은 상대방은 대상은 권영진 시장이 아니라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 열심히 또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들이 네. 열심히 하고 있는 가운데서 자기 편 사람들한테 찬물을 끼얹었다. 오히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겠고 그리고 유시민 씨는 대구에서 총선 낙선하자마자 바로 날아가 버린 분이거든요. 대구 밖으로 대구 파서. 밖으로. 그건 네. 대구 지역 정치권의 여야를 막론하고 좋게 보시는 분이 없어요.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언급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발언을 자제 부탁드렸고요. 유시민 어떻게 이사장이 보셨어요? 그 네. 야당의 선대위원장을 단단히 할 생각인 것 같아요. 야당의 선대위원장이 야당의 선대위원장. 네. 뭐 엑스맨입니까? 네. 엑스맨이죠. 네. 엑스맨 노릇을 해도 뭐 이렇게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 요즘에 민주당 일부 인사와 또 네. 미래통합당 쪽 사람들을 보면 네. 전래동화 의좋은 형제가 생각이 납니다. 아, 그래요? 예, 볕단을 막 서로 주잖아요. 네, 뭐 네. 가지라고. 근데 형제가 서로 주다 보니까 불을 켜고 나서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볕단 네. 높이가. 네, 지금 네. 미래통합당하고 민주당이 서로 선거운동을 해주고 있다. 지금 국가적으로 합심해가지고 사태를 해결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아름다운 유념해야죠. 전래동화를 이 추한 안 모습에다가 좋은 이 모습. 비유를 하는 거는 적절한 비유가 아니었다. 전래동화에 대한 모독입니다. 모독. 그래서 아무튼 네, 네. 그 유시민 이사장은 정말 좀 입 좀 다물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그 발언은 좀 너무 나갔다 보시는 거군요. 요새 네. 발언들이 대부분 그래요. 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그 이분은 이제 균형을 잃은 것 같아요. 더 이상. 그래서 이제 좀 닥치고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이렇게 코로나로 상처받은 네. 국민들이 많잖아요. 네, 닥치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 표현은 좀 부적절하고요. 네, 발언을 그러면 많이 자제하셨으면 좋겠다. 입을 이렇게. 딱 다물고 있었으면 좋겠다. 네, 수정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굉장히 좀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특히 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좀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조치에 대해서는? 네, 이게 현장에서 바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고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네. 과하다 싶은 조치라고 할지라도 이게 어물쩍거리다 사태가 더 악화되는 것보단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행보에 대해서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좀 폭력적이지 않냐 그렇게 찬반이 얘기를 하는데 있어요. 네네. 지금 사태가 사태니만큼 어느 정도는 좀 용인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네. 정치인은 결국에는 언제나 선거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 점들을 좀 선의로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공격적인 대응은 필요해 보이죠. 네. 인정할 수 있죠. 국민들은 누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이걸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뭐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오늘 그 대선 주자 네, 여론조사 보니까 이제 여론조사에서 3등이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바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왜 욕을 먹느냐?
이제 그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네. 오죽하면 환구시보가 좀 더 한국이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환구시보 중국의 환구시보. 그래서 예, 제가 지난 이제 1월이었죠. 1월이었을 것 같은데 우리 이 네. 시간에 네.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을 해야 된다, 금지시켜야 네, 네.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민주당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정부 여당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오늘도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런데 뭐 적절한 비유죠. 뭐 에프킬라를 문 열어놓고 뿌리면은 그 죽겠냐고요. 네, 네. 문은 일단 닫아놓고 그 다음에 뭐 소독을 해야 소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중국의 유학생들이 지금 10,000명이 들어온다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그러면서 정부는 이렇게 얘기해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겠다. 10,000명을 어떻게 철저하게 관리 감독합니까? 불가능하다. 그럼 네, 거짓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못하는 일은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막아놓고 우리가 그 빨리 이 사태를 해소하는 게 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길이거든요. 네, 네. 지금 경제도 안 좋죠. 뭐 방역도 지금 안 되죠. 지금 다 놓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여론조사 이재명 지사가 3위 했다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네,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이번 여론조사는 뉴스원이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지난 24일과 25일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묻는 조사였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26.2%였습니다. 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에이요. 네. 네, 파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장문복 씨 같은 분이 읽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숨차요. 숨차겠다는 한마디 해갖고 그냥 이거를 이렇게 다 네. 읽어야 되네요. 그러니까요. 그냥 숫자를 얘기할게요. 이낙연 전 총리가 27.4%로 1위를 차지했고요.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11.4%로 2위.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7.8%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예상 좀 하셨어요? 평론가님? 이재명 지사 지사의 7.8% 나왔는데 이게 네.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뭐, 수치는 지난 네네. 대선 때도 이재명 지사 기본 지지율 정도로 갖고 있었던 거라서 근데 오히려 앞으로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이번 네. 사건을 계기로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낙연 전 총리가 두둑하게 저장해 두고 있는 것을 네, 조금 네. 빼앗아 오지 않을까라는 뺏는. 느낌이 들고 여기서 희비가 엇갈리는 게 안철수 네. 국민의당 창당 준비위원장입니다. 이 지난 대선 때도 이재명 안철수 약간 왔다 갔다 크로스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네. 두 사람 성향은 많이 달라 보이지만 네, 네. 이제 정통적인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층에서 각자의 어떤 표밭이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근데 안철수 전 그 준비위원장은 네. 의사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 20이라든가 네. 이런 오타를 또 쓰셨죠. 양산하면서 네. 이 사태에서 또 한 번 좀 뒤로 처지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주고 있고 이게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이재명 지사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네네. 그분들 입장에서 당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가 떠주면서 오히려 다른 민주당 정통 지지층이 아닌 쪽 주자들을 눌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 걸 기대한다. 네, 그런 것들을 민주당으로서는 좀 외연 확장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네, 듭니다. 함수가 굉장히 복잡하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좀 막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중국 일부 지역에서 한국인 입국자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격리 조치를 하고 있어요. 강제 격리. 우리 외교부가 여기에 대해서 좀 과도하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도하다라는 게 우리 외교 장관이 하는 얘기의 전부죠. 네. 네. 그게 과도하다고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뀝니까? 자기가 뛰어가든지. 네? 하긴 지금 뭐 유럽에 가 있다 그러던데. 네. 이런 지금 웨이하이죠. 그 위해 공항에서 네. 한국 입국자들을 격리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뒤통수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저는 뒤통수 맞은 게 아니고요. 중국은 중국 자국민들 보호를 위해서 중국 정부가 하는 일을 그냥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못한 거예요. 그게 오히려 정상이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우리는 근데 그걸 못한 게 우리가 잘못한 거지. 네. 중국을 탓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도 그 봉쇄를 안 하고 있지만은 중국에 대해서 몽골이 중국하고 5,000km 국경을 맞대고 있던데 몽골은 전면 차단했단 말이에요. 네. 북한은 대중국 대외 의존도가 90%가 넘는 나라예요. 전면 차단했죠. 러시아 중국하고 제일 친한 나라잖아요. 전면 차단했어요. 왜 우리가 그걸 안 합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선제적인 대응에서 실패했다라는 네. 것들이 우리 지금 이 중국 사례를 보더라도
여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중국 일부 지역에서 우리 입국자를 격리 조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 입장에서 다 당연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 국민을 보호하겠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건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 의학적인 선택이다. 뭐 그런 얘기를 또 미국에서도 했잖아요. 평론가님 어떻게 네. 보세요?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서는 좀 시선이 많이 엇갈리고 네. 현재 이제 몽골 얘기를 하셨지만 반대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입국 금지를 했는데도 막 퍼지고 있고 갑자기 입국 퍼지고 금지 있죠. 했을 네네네. 경우에 오히려 관리가 안 된다라는 그런 또 학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초기에 제가 입국 금지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반대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네. 저도 조금 입장이 바뀌긴 했습니다. 입국 금지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카드이긴 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현재 확진 환자들의 그 추세들을 보면 네. 이게 중국인 입국을 금지를 못해서 생긴 일인가? 네. 예, 이거를 좀 판단해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태리하고는 달라요. 네. 이태리는 그 내륙 국가에 그냥 다 연결돼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비행기가 막히면은 배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거의 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 봉쇄가 되는 거예요. 차단이 쉬운 구조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태리하고는 확 다르다. 근데 이렇게 입국 봐야죠. 금지 근데 만에 하나 입국 금지가 됐을 때도 환자가 나온다면 네네. 어떤 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리고 현재 확진 환자 추세를 봤을 때는 입국 금지가 아주 중요한 변수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할 거면은 초창기에 좀 한시적으로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그때 김수민 평론가가 찬성했으면 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제가 찬성하면은 책임지세요. 네. 아 내가 김수민 제가 평론가가 캐스팅 보트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쥐고 있었군요. 책임지는 것으로. 근데 이 문제로 너무 깊이 골몰하거나 현 정권이 친중 정권이라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지금도 안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래요. 네. 지금도 안 하고 알겠습니다. 있으니까.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장진영 변호사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 2부는 여기까지고요. 조금 전 김장타임 때 유시민 이사장 관련 발언, 장재현 변호사의 비속어 사용이 있었습니다. 대신 사과드립니다. 저는 잠시 후 7시 20분에 경제포차로 돌아오겠습니다.